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규 과정으로 치면은 중간 시험 기간에 해당하는 8주차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학기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에게 그 중간 시험 없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만일 대면 수업 시에는 여러분에게 철학에 관한 실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실천적인 수행 과제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인터넷 수업으로 계속 해나가는 상황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고, 또 여러분이 학습을 해나가는데 이제 어려운 철학을 사실 학기 말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룰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없이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총 20문제에 해당하는 객관식으로 만든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동안 사실 과제를 충분히 성실히 해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 문제당 한 10초 정도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총 20문제지만은 뭐 한 5분 내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5분이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낸 문제는 철학의 어원이죠. 동양과 서양의 어원을 첫 주에 이제 조사해 보자, 이런 과제였는데, 사실 퀴즈에 관한 질문이 여러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첫째, 둘째 주에 해당하는 퀴즈를 냈었는데 아직도 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일단 그 퀴즈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 지금 그 퀴즈에 해당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지금 여기 중간 점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퀴즈 대신에 이런 오늘 8주차 과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과제가 철학의 어원이죠. 서양말 철학의 어원, 그러니까 서양의 영어의 필로소피에 해당하는 서양말의 어원인 그리스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양과 서양, 서양과 동양의 인간에 관한 어원을 구성하는 말이 무엇이고 아닌 것을 골라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주의 과제를 되새겨보면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가 사실 퀴즈 두 번째 주에 해당했던 퀴즈였어요. 그래서 영화 AI를 보면 초반에 여자 로봇이 나오고 그 로봇을 제작한 사이버트로닉스인가요? 아무튼 그 로봇 제조 회사에서 그 과학자가 질문을 하죠. 여자 로봇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니까 여자 로봇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호흡이 가빠지고, 뭐 동공이 커지고, 동공이 커진다는 얘기는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만, 호흡이 가빠지고, 뭐 온도가 상승하고, 뭐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하죠. 사랑에 관한 정의를. 자, 이 사랑에 대한 정의. 자, 여기서 여자 로봇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하고 관계되는 오늘날 과학의 입장은 무엇인가? 과학의 마음 연구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입장에 해당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퀴즈로도 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했었다거나 또는 그걸 풀어본 사람이면 뭐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는 그 인간 본성론, 피노키오라는 만화를 보고 우리가 요정이 말한 그 인간의 조건, 그것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이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선설과도 연관성이 좀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과 성학설, 자, 이런 동서양의 사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었죠. 뭐 동양의 맹자나 순자나 또 서양의 뭐 루소나 뭐 칸트나 그다음에 또 동양에서 그 신유학이라고 하는 거죠. 네오 컨퓨셔니즘이라고 하는 주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성리학이라고도 하는 자, 이 입장. 그리고 그 성리학을 계승해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국교화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가 전개됐는데 성리학이 발달했고 이황과 이위로 대변되는 거죠. 영남학파와 기호학파,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제 대립 갈등이 사상적인 뿌리로 보자면 사실 그런 조선시대 그런 물론 더 나가면 뭐 신라 백제의 그 삼국시대부터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성리학과 연결해서 조선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철학 입장이 두 유파로 나눠지면서 나중에 이제 또 사색 당파로까지 번지는 이런 이제 대립으로 나타나는 그 기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선의 사상적 배경이 이와 이황과 이희, 영남과 기호. 자, 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 갈등의 뿌리를 거기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실험의 방법과 무관한 것은 이란 6번 문제. 그래서 우리가 철학 내지는 철학 상담의 방법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대화, 그리고 사고 실험, 그리고 실전 조명. 그 중에서도 사고 실험을 크게 교재에 보면은 세 파트로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철학에서의 사고 실험, 그 다음에 문학에서의 사고 실험, 그리고 철학 상담에서의 사고 실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철학 상담 또는 철학에서의 사고 실험으로 얘기됐던 것들이 뭐 플라톤부터 해가지고 뭐 칸트, 뭐 데카르트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또 이제 철학 상담에서의 사고 실험으로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학 내지는 철학 상담의 방법으로서의 대화, 그 원조는 소크라테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강의에서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또 교재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료실에 다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무엇일까? 또 오늘날과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날 심리학 유파에서는 어떤 입장의 심리학 입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랬죠. 소크라테스 대화법이. 그래서 그걸 한번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뭐 기술의 빛, 그리고 9번은 기술의 그림자. 자, 이것은 쭉 해왔던 이제 또 과제죠. 그래서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빛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술 그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기술의 부작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영혼의 사물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 그렇게 특징 지었죠. 계몽 시대 이후에 오늘날 근대 이후에 이런 현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사회 또 기술사회 이런 과학 기술 문명에 관해서 영혼의 사물화라고 특징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측면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또 과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또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어찌 보면 영혼의 사물화라고 특징 지어졌던 비판 이론가들의 계몽주의 비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과 무관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오늘날의 그러니까는 과학의 입장들, 특히 인간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의 입장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성찰해 보라고 하면서 성선설, 성학설에 관련된 이제 철학사상을 조명하는 그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살펴보라고 했던 것이 이제 피노키오라는 동화였는데, 자, 피노키오에서 요정이 말했던 인간의 조건, 뭐 이거 과제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인간의 덕목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가지의 단어로, 한 단어로 요약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따로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 지문에 선택지 중에 보면은 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인간의 덕목, 네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라는 덕목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세 가지의 덕목이 이제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제 플라톤은 이해했기 때문에, 최고의 덕목을 이제 물론 정의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혜를 가장 중요시 또 했던 핵심이죠. 정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에는 이제 지혜로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회여야 된다는 것인데, 자, 아무튼 여기에 말해지는 플라톤의 네 가지 덕목 중에서 한두 개가 여기는 나오고 있어요, 지문에. 그래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간의 덕을 특징 지어줬던, 덕 있는 삶을 그러니까 덕 있는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이것을 구현해야만 덕 있는 삶이, 유덕한 삶, 윤리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핵심적인 덕목도 나오고 있어요, 지문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선택지를 잘 생각을 해서, 피노키오가 말했던 그러니까 피노키오에 나왔던 그 블루 페어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은 뭘까?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얘기했던 덕목들의 한두 개가 이제 여기 또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칸트의 도덕 법칙의 성격이 아닌 것을.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칸트의 도덕 법칙을 세 가지로 정식화했죠. 인간 본성 다루는 그 주제, 성선설, 성악설 다루는 주제. 그래서 그 칸트의 도덕 법칙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무제약적이고 무조건적인, 그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법칙,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도덕 법칙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우연적이고 상대화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규칙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칸트는 어떤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이고 무제약적인 명령을 이제 어떤 성격의 명령이라고 특징 줬는데, 그것은 한번 교재에는 나와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안 다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 법칙을 세 가지로 정식화한 가운데 마지막 그 정식화에 보면은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공동체를 특징 짓는 이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또 비판 이론가들이 칸트의 이런 비판 철학, 비판 정신으로부터 파생된 현대판 칸트주의자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칸트 비판 사상을 개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한 현대 문명에 대한 특징, 현대인에 대한 특징화된 표현, 그래서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 자, 이런 것들도 칸트의 그 도덕 법칙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비도덕적인, 또 비윤리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 안에서. 그래서 이 비판 이론가들이 비판했던 인간의 모습은 칸트가 말한 도덕 법칙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화 AI에서 13번, 데이빗과 마틴을 비교해보라고 그랬죠. 기계와 인간의 차이라는 그 과제를 내주면서, 여기서 그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기계가 또는 로봇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알파고를 능가하는 슈퍼컴퓨터도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인간보다 이런 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겠다. 그러나 인간보다 이런 면에서만큼은 인간이 그 기계와는, 또는 인공지능과는 다른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지문 안에서 한번 선택지 중에서 골라보시기 바라고. 14번은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하고 무관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크라테스를 계승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발전시켰고, 또 그래서 어떤 비유 같은 것을 제시했다도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 관계된 그것을 교재에는 이제 그 비유라는, 아날로지라는 말 대신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써놨지만 뭐 유사한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거기에 혼동은 하지 마시고 그 표현 자체가 아날로지가 아닌 뭐 다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비유가 아닌 뭐 다른 표현으로 썼다고 해서 아주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좀 고려해서 선택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아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라든가 또는 뭐 헬레니즘이 아닌 헤브라이즘, 크리스티애니티에서 또는 근대 이후의 사상이라든가, 예, 뭐 스토아 사상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중요시하는 내용하고 플라톤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골라내면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 플라톤이 만든 아테네에 세운 그 학교 이름이 오늘날 그 영화제, 그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화제 있죠? 뭐뭐뭐 시상식. 자, 이것에도 그 뿌리가 되는, 어원적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택지에도 있는데 그 플라톤이 세운 학교는 플라톤과 당연히 관계가 있겠고, 오늘날 뭐 미술학원 또 음악학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이렇게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 계몽주의와 무관한 것. 여러분이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이 오늘날 칸트 시대를 특징 지우는 사조였는데, 그러나 칸트가 그 계몽에 대해서 성찰했다고 그랬죠.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작은 말년의 글을 통해서 계몽이란 칸트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성숙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해방적 관심이라고 하는 비판 이론에도 영향을 줬고 또 실존 철학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 삶의 실존을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인간 삶의 어떤 불합리함, 부조리함, 자, 이런 것들을 또 불안과 우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의 어떤 비인간화된 비본래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본래적이지 못한 어떤 측면을 고발하고 비판했던, 성찰했던 것이 이제 실존 철학이라면, 칸트의 이런 비판 정신, 그 계몽주의를 비판했던 칸트의 성찰 내용이 실존 철학에도 영향을 줬고 또 비판 이론가들에게도 해방적 관심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몽주의와 무관한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오늘날 그런 여러 사조들과 또 칸트와 다른 또 칸트 이후에 이런 사조들과 연결해서 한번 조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데카르트와 무관한 것을 고르시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이 그 방법적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이미 5주차인가요? 이미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데카르트의 제1명제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자, 여기에 이르는 의심의 과정들, 3단계의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가 이런 명제에 이르게 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 짓는 그의 반성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칸트와 무관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인데, 이게 뭐 칸트 철학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그죠? 중요한 것으로서. 그래서 칸트가 세계관을 가지고 보자면 크게 두 가지의 차원의 세계를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현상적인 세계와 예지적인 세계, 마치 그 플라톤이 보이는 이 현상의 가시적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가지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구별했던 것처럼. 아무튼 그 칸트의 세계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날 과학이 그러면 어떤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칸트는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칸트가 그 이론적인 것에 비해서 도덕적인 것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칸트와 무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18번은 역시 또 피노키오와 관련된 성찰인데, 이것을 실존 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오늘 거기 나오는 스트롬볼리 같은
공마단 주인이라든가 또 킬러딜러 같은 마부로도 나오고 오락의 섬, 플레저 아일랜드를 운영하는 경영주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오락이나 뭐 그 카지노라든가 또 이런 뭐 클럽이라든가 그죠. 또 룸살롱이라든지 뭐 이런 유흥업을 한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킬러딜러일 수 있고 또 공마단 주인인 뭐예요 그 스트롬볼리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연예 기획사 사장이라든가 무슨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피노키오를 우리가 오늘날의 문화, 이런 기술 문명, 또 이런 산업사회, 또 이런 오락이나 유흥, 플레저,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그 기술 사회와 연결시켜서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을 실존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어떤 비본래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한 성찰, 그걸 통해서 본래적인, 시원적인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호소. 자, 이런 처방하고도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피노키오를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후기에 하이데거는 존재의 부름에 응답한 것으로서 이제 그 탈존이라는 의미에서의 실존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탈존으로서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본래적인 실존이라고 얘기했는데 초기에는 이런 존재의 소리라는 존재의 부름이라는 그 표현 대신에 무엇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결단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본래적인 실존을 이제 초기에는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후기에는 하이데거가 이제 탈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아무튼 이것은 다 공통성을 갖는 내용이죠. 기술 사회 속에서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비인간화된 비본래적으로 변질된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의 회복, 인간 삶의 고향으로의 귀환. 자, 이것을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19번의 비판 이론과 무관한 것. 뭐 이것은 또 쭉 다뤄왔죠. 지난 시간에. 여기서 비판 이론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날 그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자본과 결합한 기술이 자본과 결합한 이런 산업 사회를 그 주도적으로 비판했고 또 헐리우드의 대자본을 통한 이런 그 세계 지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 비판 이론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물론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나 또 뭐 나치즘뿐만 아니라 또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이런 정치적인 그 이념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그 파시즘이라든가 또 그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그래서 나치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산주의, 레닌이나 마오쩌둥의 공산주의를 또 그 사회도 비판했고 또 자본주의 사회, 자본의 지배를 통해서 인간을 일차원화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가함으로써 거의 전면적인 현대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기 때문에 비판 이론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비판 이론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이 사람들의 추구, 자, 이런 사람들이 처방을 내놓은 것들,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방까지를 포함해서 무관한 것은 이제 그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이론가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골라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판 이론가가 아닌 다른 사상가들, 다른 철학자들의 개념이나 사상을 고르라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오늘날 그 사회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실존 철학에 관한 질문인데, 여기에 뿌리가 무엇이었는가, 실존 철학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또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실존 철학이 내 특징 지우는 현대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 삶의 모습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는 지금 지문을 보면은 실존 철학자들의 어떤 처방에 관한 내용보다는
실존 철학자가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와 기술문명,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만을 지문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처방의 힌트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존 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오늘날 사회의 특징, 현대인의 특징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참, 그 실존 철학자가 아닌 다른 사상가, 앞에서도 그랬고, 비판 이론에 대해서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은 내용, 즉 다른 사상가나 다른 철학자의 사상과 관련된 지문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을지라도 교재라든가 이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한다면 그 지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